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한 남성이 두개골이 부서지고 턱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몇 시간 동안 마치 좀비처럼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사건. 남성을 도끼로 내려친 범인이 다름 아닌 그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피터 포르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10일 도끼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어머니를 평생 불구로 만든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크리스토퍼 포르코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25년 4월 3일 포르코의 재심 청구 사건이 올버니 카운티 검찰청에서 스캐넥터디 카운티 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보도가 전해졌죠. 포르코가 재판 당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무능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며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변호사의 아들이 올버니 카운티 검찰청 지방 검사로 당선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 아들이 변호사 아버지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재심 청구 심사는 다른 지역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이 이관되면서 2년간 정체됐던 재심 검토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몇 주 내에 재심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사회는 크게 들썩였습니다. 포르코 사건이 과거 엄청난 유명세를 탔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잠든 부모를 도끼로 공격했다는 잔혹한 범행 내용 자체도 충격이지만 도끼에 맞은 아버지가 빈사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했다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포르코 사건은 미스터리한 정황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의 각종 범죄 다큐멘터리나 팟캐스트 등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해당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로미오 킬러도 개봉했는데요. 영화 제목인 로미오 킬러는 범인 포르코의 이중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별칭입니다. 포르코는 잔혹한 킬러가 되기 전까지 잘생기고 로맨틱한 로미오와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뉴욕주 법원의 법률석이었던 피터 포르코와 어린이를 위한 언어 치료사로 일하던 조안 포르코는 사이좋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스라에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23세의 큰아들 조나단 포르코는 미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21세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포르코는 로체스터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죠. 특히 크리스토퍼는 호감형 외모에 다정한 성격으로 대학 커뮤니티 내에서도 유명한 핵인싸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인근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생활비를 벌었으며 캠퍼스 사교 클럽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죠. 든든한 장남에 인기 많은 차남까지 언뜻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부부의 이웃들은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때문에 집안에서 큰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추수감사절 연휴에 피터와 조안 부부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집안을 잔뜩 어질러 놓고 조안의 노트북을 훔쳐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크리스토퍼가 집 창문 방충망을 칼로 찢고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민 뒤 어머니의 노트북을 훔쳐간 것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던 크리스토퍼는 사실 어릴 때부터 거짓말과 범법 행위를 일삼았던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어머니의 노트북을 훔치다가 걸린 데 이어 2003년 여름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지역 동물병원의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침입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PDA,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작물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죠. 같은 해 7월에는 또 한 번 부모님 집에서 가전제품을 훔치려다가 걸렸는데요. 학교 생활도 뜯어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학기에 낙제점을 받고 로체스터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잘못을 만회해보겠다며 2004년 봄부터 집 근처 허드슨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보충 수업을 받지만 또다시 낙제하고 말았죠. 부모님과 불화를 겪고 있던 크리스토퍼는 차마 낙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처럼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가을 로체스터 대학에 재입학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총 3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을 받는 금융 사기까지 저질렀죠. 새로 구입한 노란색 지프 랭글러 차량도 부모님 몰래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는데요. 2004년 11월경 크리스토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피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다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은행에 연락해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두 확인했다. 또 내 이름을 도용한다면 그땐 위조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구나. 우린 너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 미래를 걱정한단다. 반복된 거짓말과 범죄로 신뢰를 저버린 크리스토퍼였지만 아버지 피터는 변치 않는 애정과 응원을 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인 군자네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2주 만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2004년 11월 15일 월요일 이른 새벽, 크리스토퍼는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서 자신의 노란색 지프 차량을 타고 3시간 넘게 운전해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가족용 보안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집 전화선까지 잘라 마치 외부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위장한 뒤 차고에 보관되어 있던 도끼를 손에 들고 부모님의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부모님의 머리를 수십 차례 도끼로 내려쳤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후 부모님이 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크리스토퍼는 곧바로 범행 현장을 떠났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기숙사로 복귀함으로써 범행 추정 시간에 학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학교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한다면 완벽 범죄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즉사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몇 시간 뒤 아버지 피터는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끼의 머리를 최소 16차례나 가격당해 두개골이 으깨지고 아래턱의 일부 뼈가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시작했죠.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피치갑이 된 얼굴을 씻은 뒤 1층 부엌으로 내려와 전날 치우지 못한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직접 싸고 며칠 전 아들 크리스토퍼가 받은 주차 위반 딱지 벌금을 내주기 위해 수표까지 작성했죠. 신문을 가지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문이 잠기자 현관문 아래 숨겨둔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핏물에 젖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아침 일과를 마친 피터는 얼마 후 현관 앞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죠. 법의학 전문가들은 피터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마치 살아있는 시체 워킹데드처럼 한동안 집안을 배회하며 살아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즉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본인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도 모른 채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피터의 사망 직전 기이한 행적은 수많은 방송과 기사를 통해 소개되며 사건이 유명세를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터는 출근 준비를 마친 뒤에도 끝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피터를 이상하게 여긴 법원 동료가 집으로 찾아왔다가 창문을 통해 피바다가 된 집안을 목격하게 되었죠.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응급 구조대는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피터를 발견했습니다. 으깨진 머리 주변에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집안 전체에 붉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죠. 안방 침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조안이 누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안도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는 상태였죠. 깜짝 놀란 구급 대원들이 조안을 들것에 실어 나가려는 순간 조안은 마지막 기력을 짜내 현장에 있던 형사들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형사 크리스토퍼 보우디 씨가 조안에게 다가가자 조안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렸죠. 피해자에게 범인이 큰아들이냐고 묻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이 한 짓이냐고 묻자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정신을 잃기 전 피해자는 수사관을 마주보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 조안은 병원에 후송된 뒤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3주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땐 극심한 충격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죠. 두개골 일부와 왼쪽 눈을 영영 잃는 영구적인 장애도 갖게 되었습니다. 조안은 공격받았을 때 깊게 잠들어 있던 터라 범인을 보지 못했으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만큼은 절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 형사들에게 사인을 보냈던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사실상 죽어가던 중이었어요. 내가 형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설사 무언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것이니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조안은 아들의 결백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죠. 피해자들이 거의 참수에 가까운 잔혹한 방법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엔 강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기도 했지만 정황들을 살펴본 뒤 수사의 방향은 빠르게 가족 내부로 좁혀졌습니다. 집의 보안 경보장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새벽에 누군가 가족만이 알던 비밀 코드를 사용해 경보를 해제한 로그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약 3시간 후인 이른 아침 5시경에 집 전화선이 끊긴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집 전화선이 바깥에서 날카롭게 잘려있었고 차고 창문에 방충망이 찢겨나가 있어 언뜻 보면 외부에서 침입한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엔 귀중품이나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전혀 없었죠. 가장 이상한 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지하실 방에 갇힌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하실 문
모든 손잡이에서 크리스토퍼의 지문이 검출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 수준으로 모든 정황이 크리스토퍼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었죠. 경찰은 얼마 안가 부부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사건 당일 로체스터 대학교 기숙사 라운지 소파에서 밤새 잠을 잤다고 둘러댔지만 기숙사 친구들은 크리스토퍼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거짓 알리바이는 금세 들통났죠. 사건 하루 뒤인 11월 16일 크리스토퍼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본 후 자진해서 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의 회고에 따르면 조사 내내 어머니가 깨어났는지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 자주 물어봤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크리스토퍼는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던 테런스 킨들런과 그의 아내 로리 샹크스를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정황 증거는 있지만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기에 크리스토퍼의 알리바이를 깨트릴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나갔죠. 그리고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 크리스토퍼의 노란색 지프 랭글러 차량이 캠퍼스를 떠났다가 아침 8시 30분경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도 새벽 2시 무렵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채 요금소로 돌진하듯 진입한 노란색 지프를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죠. 결정적으로 톨게이트에서 회수된 통행권 티켓 중 하나에서 크리스토퍼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마침내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5년 11월 4일 뉴욕주 대배심은 크리스토퍼를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했죠. 크리스토퍼는 살인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조안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기소를 앞두고 지역 신문을 통해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11월 15일 우리 가족의 행복한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은 죽고 저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참담한 것은 경찰이 아들 크리스토퍼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우리 아들이 이 흉악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을 휘두른 적 없는 착한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해칠 수 있겠어요. 경찰과 검찰은 제발 우리 아들을 내버려두고 진짜 살인범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남편도 편히 눈을 감고 우리 아들과 저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안의 호소문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재판은 사건 발생 약 1년 반 후인 2006년 6월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사건이 워낙 유명해졌던 터라 배심원단의 선입견을 우려해 재판지를 올버니에서 먼 곳으로 바꿔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은 만원을 이루었죠. 방청석 앞줄에는 아직 치료 중인 조안이 얼굴의 절반가량을 붕대로 감싸고 한쪽 눈을 잃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청석에 앉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로 사랑해요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눈물에 포옹을 하는 장면은 방청객과 배심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검찰은 크리스토퍼를 사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끝내 부모를 살해한 계산적인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테런스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검찰 측의 주장대로 만약 크리스토퍼가 도끼로 부모를 공격했다면 어디서든 혈흔이 발견됐어야 하는데 크리스토퍼의 지프 내부에서 피해자 혈흔 및 조직 반응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의복과 신발에서도 결정적 생물학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또한 전화선을 자르고 방충망을 찍고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제3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크리스토퍼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멋대로 수사를 종결지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공동 변호인인 로리 샹크스 역시 사망한 피터의 삼촌이 과거 마피아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마피아 조직의 누군가가 조칸의 가족을 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죠.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주요 증인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범행 직전까지 일했던 동물병원의 원장 존 컨이었죠. 크리스토퍼는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수술 후 소독과 청소 방법을 철저히 훈련받았다. 혈흔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크리스토퍼가 부모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정황과 과학 증거를 내밀었지만 증인대에 오른 어머니 조안은 약 6시간 동안 꿋꿋이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을 필사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에 배심원들은 혼란에 빠졌죠.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죄를 덮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죠. 보안 시스템 해제 기록, 통행권에서 검출된 DNA, 그리고 사건 직후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12명의 배심원단은 2006년 8월 10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크리스토퍼는 굳은 얼굴로 변호인단을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눈물을 쏟아냈죠. 4개월 후인 2006년 12월 10일 크리스토퍼는 두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소 50년 복역이 확정되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곧바로 뉴욕주 최북단의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됐죠. 크리스토퍼는 유죄 확정 후에도 각종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 법원격인 뉴욕주 항소법원에도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심지어 미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별다른 논평 없이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2023년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결백하며 사건 당일 로체스터에 있었다는 내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줄 새로운 증거 서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크리스토퍼와 그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은 뉴욕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 청원을 공식 제출했죠. 크리스토퍼는 청원을 통해 초동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나아가 배심원들까지 모두 잘못 판단했다 주장하며, 특히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킨들런과 샹크스 부부가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못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죠. 재심 청구로 인해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증거와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또 한 번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선은 증거가 명확하기에 과정에 대한 공방이 오가기는 할 테지만 결국 결과는 같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피터 포르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